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퇴직하실 때 그 대법원 문건은 왜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김영재 박지훈 부부 특허 소송 관련해서 청와대에 자료 넘겼다는 의혹도 좀 있으신데요. 그렇겠습니다. 검찰이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서 세 차례 납득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었는데요. 이러는 중에 유 전 연구관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 기록 수만 건 자료를 파기해버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이기도 한 송기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종부세를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세율이 높지 않으니까 집을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 투기 심리 이런 것들이 일시에 좀 몰려 나오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가시화되니까 집값이 상승률이 좀 많이. 김현미 장관이 파악하고 있는 집값 상승의 원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담합 의혹까지 있다고 합니다.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청와대가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5당 대표들을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해달라고 초청했고 보수 야당과 국회의장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3부에서 보수들의 입장 들어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8천억 원대의 투자자 국가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8월 13일 중재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4부에서 해보겠습니다. 9월 11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검찰이 지난 6월 말부터 약 2달 반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등 검찰의 강제 수사가 일선 법원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죠.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네. 인사청문회 한창이죠? 예. 이은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한창 진행되겠습니다. 예.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방어 입장일 텐데 청문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다수의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 의혹이 좀 불거졌어요. 네. 예, 그 청와대가 인사 기준을 마련했었는데 네. 위장 전입 의혹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오늘 예. 이은혜 후보자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어떤 우리 양해할 만한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의원들께서 그분 어느 정도 양해를 했고요. 그래서 위장 전입 문제는 이은혜 후보자에 대해서는 큰 장애는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7대 그 인사 기준은 대법원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 기준에는 되어 있지 않아서
그쪽에서는 고려가 되지 않았던 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7대 인사기준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기준에서 위장전입은 좀 제외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 위장전입이 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든지 예. 자녀를 부당하게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든지 하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도 처벌을 잘 안 하는 법이니까.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앞으로 조금 더 논의 대상이니까요. 지켜보도록 네. 하고요. 사법농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석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사법농단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원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10% 수준인데 유독 네. 사법농단 그렇죠. 관련해서는 90% 가까이 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에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법원 내부 조직에 대한 부분하고 예. 평균적인 그 경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일단 법원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여기 제기되는 건 당연하겠죠. 예.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일부 핵심적인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사실상 수사 방해가 아니냐. 그때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수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네.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법원에 그냥 지금까지처럼 그냥 두는 것은 이미 한계점이 넘지 않는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뭐 국정조사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특별법 제정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특별법 제정에는 이제 시간이나 절차가 좀 걸리죠. 그래서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 앞으로 계속해서 공정한 재판 아니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든지 계속해서 법원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다 이렇게 보여질 때는 특별재판부에 관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도 저희 의원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원이 계속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데 네. 재판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제 뭐 특별법을 통한 특별재판부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재판하기 전부터 재판 결과에 대한 예단을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엔 예. 그것을 이제 수용을 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특별재판부가 제외되지 않느냐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국정조사가 들어가려고 하면 야당과 네.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가 또 남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야당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아직은 저희들이 오늘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 어떤 반응을 하는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예. 전체적으로 사법에 대한 불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야당도 그것을 그냥 받아줄 수만 없겠죠. 저희들은 야당도 사법부를 올바로 세운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부담감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 국정조사를 호응하는데. 근데 이것은 지금 그동안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법원에 생긴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없애고 사업을 올바로 세운다는 뜻에는 달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정조사가 추진되면 언제쯤 시작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정상 다음 달에 이제 국정감사가 있죠. 예.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본회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빨라도 11월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1월. 예. 네. 그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게 혹시 지금 법원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카드도 될까요?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점 때문에 사실 그동안 많이 참아왔습니다. 정치권이 나섰을 때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예. 우려가 있죠.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압박이 되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 네.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제 어쨌든 법관은 탄핵에 의해서만 그렇죠.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예. 네, 법관이 재판 내용이 아니라 예.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재판에 관여한다든지 불법적으로 어떤 것을 했다든지 하는 불법 행위가 있을 때 그런 경우는 탄핵까지도 저희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며칠간 하여튼 계속
포털사이트 실검에 오른 이름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3번이나 기각하면서 그 사이에 기밀 물건들을 파기가 됐는데, 네. 뭐 오늘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만은 뭐 벌써 없어졌을 것도 없었을 테고. 네. 그동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후로 부적절한 행위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법조 생활을 해봤지만 이러한 사유로 영장이 특히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는 일은 잘 안 못 봤거든요.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까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황만 있으면 발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된 적은 없었고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잘 아시겠지만 기각하는 데까지 며칠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서류들이 또 파쇄됐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이제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 유해용 전 연구관이 지난 5일 문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제스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이렇게 증거인멸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본인의 독단적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뭔가 네. 뭐 뒷배경 혹은 뭐 법원의 묵인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도 바로 영장 기각하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나서 영장 기각하면 그 사이에 서로 간에 뭐 의사소통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은 꼭 규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사법농단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부분은 현재 체제에서는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법관의 인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적인 한계 때문에 아직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법관들께서 계시지 않느냐. 아직도 과거를 그냥 용인하는 법관들이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전적으로 이게 김명수 대법관 개인 한 사람 어떤 책임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되어 있는 법원의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의원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개혁 의지라든가 수사 협조 의지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제가 없다고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돌리기에는 현재 시스템이 그렇지 않다. 그 시스템 때문에 그리고 또 법관을 최대한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헌법적 원리 때문에 그런 걸 근거해서 아직도 상당수의 과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법관이 남아있다. 이거 중요한, 이거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상당 기간 네. 이 관련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네. 이 개혁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런 의심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개혁 의지의 부분은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국정조사나 등등을 통해서 확인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죠. 예.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서 법원을 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검찰과 법원과 이 갈등 양상이 좀 깊어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판단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제3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직접 선출을 받고 있는 국회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가 나섰다. 네. 예. 그 관련 사태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나서 어쨌든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 법원의 신뢰 회복 어쨌든 해야 될 텐데 어떤 당연하죠.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라도 지금이라도 굉장히 늦었지만 밝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이라도 결자 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업무 배제를 하시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개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죠. 물론 법원 행정체가 그 가장 큰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법원 행정체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로 놔둬서는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국민들께서 그러면 신뢰하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법농단 피해자들 어떻게든 구제를 할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네. 뭐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정치권에서 하면 될 테고요. 네. 그러나 그 법원의 판결로 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대법원 네. 판결이 다 나버렸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재심을 들어갈지 어떨지 이것도 머리를 좀 맞대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일단 법원의 경우 현행법의 틀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은 정치권한테 상당히 큰 책임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관련한다고 하면 입법이나 그 조치를 통해서 그런 걸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국회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특별법을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걸 입법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그리고 뉴스 정면 승부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김남국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 요즘에 그 팟캐스트에서 연애 상담하는 걸로 맹활약하고 계시다고요? 네, 오늘 친절하게 연애 상담 해드리고 예. 연애 어려우신 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연애는 안 합니까? 제가 이론을 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좀 아직은 실전에는 조금 시간이 약하고요? 없어서. 네,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예스 앱으로 구지훈님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 M6117 버스 탔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서 반갑습니다. 기사님이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시는데 소리를 작게 해놓으셨다고. M6117 버스 기사님 크게 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친서를 보냈다고 알려졌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벌써 일정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2차 북미 회담 이제는 뭐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남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북미 관계가 갑자기 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폼페이오 장관의 그 방북이 무산되면서 한번 꼬였는데 또 북미 간 정상회담 일정이 나온 북미 회담에 대한 접촉이 시작되면서 또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은 다음 달 정도에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장소는 좀 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에 열리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다만 장소는 미국이 아니라 판문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외 제3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은 일단 북미 간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 순서는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유엔 그 총회가 열린 다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11월 달에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11월 달 중간 선거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벤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정한 선물을 주면서 자신들도 원하는 것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짜지 않았을까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과연 워싱턴 DC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 현지 시간으로 이 백악관 대변인이 이 친서의 내용을 이제 밝혔는데 이 친서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첫 질문이 바로 워싱턴 DC에서 열리냐라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장소, 열리기를 원하는 곳, 이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뭐 백악관에서 열리기를 원하는 곳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덧붙여서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가능한 뭔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워싱턴 DC에서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워싱턴에서 열리게 된다면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그다음 미국이 원하는 핵물질 리스트가 서로 맞교환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높아 보입니다. 근데 장소가 다른 곳이 된다면은 또 조금
난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아니 트럼프로서는 11월 달에 중간선거 있는데 이걸로 좀 활용하려는 생각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러시아와 대선에서 뭐 내통을 했다라고 하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지금 대부분 기소가 된 상태이고요. 또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뭐 백악관에 그것도 트럼프의 최측근이 트럼프 백악관 내에 정말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기고하면서 그 기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 전초전 성격으로 몇 가지 이야기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면초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좀 가져옴으로써 이 중간 선거를 좀 반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거든요. 중간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만약에 미국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잃을 경우에는 트럼프는 사실 탄핵을 당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번 중간 선거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할 거고요. 그 아마 지렛대로서 북한 핵 문제를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백악관의 발표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또 비핵화 의지를 보여줬다. 이 친서의 내용에다가 플러스 구구절에 ICBM 같은 미사일을 등장시키지 않았다. 이건 당연히 다분히 백악관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친서가 전달되기 전에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5일날 특사로 다녀와서 이 북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지금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표를 2021년 1월인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로 구체화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뭔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라는 이 제안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북한과 미국이 굉장히 좀 줄다리기를 했던 것이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을 먼저 해달라라는 거였고 트럼프로서는 미국 내에서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무엇이라도 핵물질 신고서라도 먼저 제출을 해야지 우리가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플러스 알파 구체적인 어떤 언급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에서 하나만 더 여쭈고 다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비춰지는데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가능성으로 보자면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직전에 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 전후, 그러니까 추석이 지나면은 아마 그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후로 방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돌출 변수, 돌발 변수라는 건데요. 이 돌발 변수가 사실 북한 쪽에 있다기보다는 미국 쪽에 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사실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문제로 넘어갑시다. 그 전에 M6117번 버스 기사님께서 살짝 볼륨을 높였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 전역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 김남국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이 너무 뛴다고 좀 걱정스러운 글을 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집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4월에 발표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때는 이제 호가만 올라간 상태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중요한 그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부동산 규제가 너무 이렇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집값이 더 뛸 우려가 있다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정책의 목표가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1년간 지난해 2017년 8월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이후로 집값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집값을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안정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집값이 올해부터 4월 이후에 또 급등하고 또 8월 이후에 급등했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나 공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을 넘어서 급등한 집값을 조금 더 떨어뜨릴 필요 있다. 정책 목표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가 최고값을 경신했다고 하는데 김남국 변호사 말처럼 지난번에 보유세를 조정하면서 너무 낮게 했다.
그 여파가 지금 이렇게 집값을 상승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고 정부도 아마 심각성을 인식해서 이번 주 내로 또 새롭게 아마 정책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주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추석 전에는 내놓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의 조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주로 세금과 관련된 정책, 특히 뭐 보유세냐, 뭐 거래세냐, 뭐 얼마를 올리느냐 이런 게 가장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보유세도 중요하고 거래세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그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을 빨리 제어하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현재로 제일 문제라고 보고요. 금리와 관련된 부분, 이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 주택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좀 전망해 봅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뭐 금리 인상, 보유세 인상, 공급 확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요. 하여튼 전문가들 의견과 또 정부의 대책 잘 버무려 가지고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데 이 와중에 서울 집값, 서울 아파트 주민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요? 네, 사실 이게 좀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됐던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미 10년 전에도 이 아파트 단지끼리 또는 뭐 같은 평수끼리 혹은 뭐 같은 동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로는 내놓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번에 최근에 좀 확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또는 그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어떤 그 단톡방 같은 게 있나 봐요. 단톡방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얼마 이상 내놓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그 일정하게 담합한 가격 이하로 내놓는 그런 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을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허위 매물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누군지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저가로 내놨던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인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사실상 담합을 하고 있는 그러면 담합과 동시에 자기들끼리 일정의 그 페널티까지 주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뭐 목동의 아파트 모 단지 중에 하나는 9억 원 이하로는 절대 팔지 마라.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담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불법 아닙니까? 적극적인, 그러니까 담합을 처벌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담합을 했을 때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뭐 그냥 개인이 뭐 집값과 관련해서 담합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것을 처벌하는 것은 없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대로 그 담합의 행태가 뭐 단순하게 그냥 가격을 이 이하로는 팔지 말아야 된다. 뭐 본인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허위 매물이다고 거짓 신고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 부동산 가격을 싼 가격을 내놓은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계속해서 이 매물을 걷어들이라는 식으로 아니면 뭐 거래를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업무방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단속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처벌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확인해 보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입주자나 부동산 소유자가 우리 얼마 이하에 팔지 말자라고 하는 건 사실 처벌할 조항이 좀 애매한 게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 그러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이 행위에 가담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한 경우에 따라서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에 따라 가지고 뭐 강요죄라든지 혹은 무고죄라든지 여러 가지 좀 허위 신고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긴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실효성 있는 뭐 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단속을 하려면 이제 좀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은 국토부에서 그전에도 단속을 한다, 이런 담합 혐의를 단속한다라고 이렇게 공표는 했었는데 실질적인 게 좀 되지 않았거든요. 좀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11개, 나머지 1개도 갖고 가지려고. 15개 가져가려고. 그런 담합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되면 뭐, 김남국 변호사 같은 사람은 아파트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닙니까? 포기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서울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장 기자도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갖고 외곽으로 나갔죠. 멀리 나갔죠. 그래서 굉장히 멀리 나갔죠. 멀리 나가가지고 좀 뭐, 마음은 편합니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없고 내릴 가능성도 없고 그냥 좋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세입니까? 네, 전세로 이번에 드렸습니다. 저는 월세입니다. 그래, 하나만 더 해보죠. 사무소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어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들 알 테고요.
그 흔히 이제 도도맘이라고 불렸죠. 네. 그분한테 그 문서를 위조하라고 이제 지시한 혐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건으로 도도맘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가 받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강용석 씨가 2년 구형을 받았다고 하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뭐 도도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이지만 이 사건을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 지금 사문서 위조나 이 소송 취하가 도도맘 혼자 한 게 아니라 사실상 강용석 변호사와 둘이서 공범관계에 있다는 거군요. 뭐 일반 개인이야 뭐 사문서 위조하는 건 물론 이제 크게 처벌받아야 될 문제지만 변호사가 그 사문서를 위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고 또 그것을 소송에서 소취하를 위해서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재판부에서는 누구보다 더 법을 지켜야 될 변호사가 이 공범관계에 있는 도도맘과 이렇게 했다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장 기자는 실형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현실적으로 볼 때 실형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 죄의 죄질을 볼 때 적어도 도도맘보다는 강용석 변호사가 좀 더 주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직업적 특성상 그렇죠. 네. 변호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어떤 그 소송에 제출을 할 서류를 위조를 했다는 거는 사실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만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됐다면 충분히 실형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강용석 변호사는 무죄 나올 거라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재판 결과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7시 정각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